안녕하세요. 루나펄스입니다. 요즘 사피엔스라는 말이 유행인 듯합니다. 디지털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저의 채널을 즐겨 들으시는 분이라면 모두 아시는 아날로그 사피엔스가 있죠. 제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김미경 TV에서요. 최재분 교수님이 쓰신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소개해 주셔서 아주 관심 있게 보게 됐고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해서 도서를 주문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를 말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36억 명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호모 사피엔스 문명을 즐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 생태계의 파괴적 혁신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가고 있다고 하지요. 스마트폰이 뇌이고 손인 사람들, 호모 사피엔스들이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에서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 기원을 담았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이들의 변화가 만들어낸 시장의 변화를 분야별로 분석했고 세 번째 장에서는 호모 사피엔스 문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명을 읽는 공학자 최재분 교수가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호모 사피엔스와 부의 재편.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 몇 군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백화점은 문을 닫았고 100년 전통의 타임도 파산 후 인수되었다. 우리나라의 한국시티은행은 무려 90개의 지점을 폐쇄했다. 이제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마트나 백화점을 가지 않고 종이신문을 보지 않으며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일상의 모습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걸까? 이 모든 것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신인류, 바로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인류사에 기록될 새 역사.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의 거의 모든 부분이 그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21세기 최고의 혁명가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휴대가 가능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전화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폰은 인류의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혁명의 도구가 되었죠. 탄생한 지 10년밖에 안 된 도구를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즉 인류의 40%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배우고 또 쓰고 있다는 것은 역사에 없던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말해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창조한 동시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신인류도 함께 탄생시킨 셈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신인류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상치 않았던 잡스의 인생을 마지막인 셈치고 한 번 더 살펴보죠.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되어 자랐고 대학은 다닌 지 1년 만에 그만둔 뒤 컴퓨터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해 크게 성장시키다가 1985년 이사회에 의해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청년 시절 잡스는 당시 캘리포니아를 물들였던 사이키델릭 음악과 신비주의에 매료되어 있었고 명상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인간의 본질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잡스가 디자인한 모든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은 그가 가진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부터 출발한 그의 비즈니스에는 영역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1985년 잡스는 넥스트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해 전혀 새로운 영역인 애니메이션 영화 사업에 뛰어들죠. 테크놀로지는 그를 만나면 항상 신화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빅히트시키며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잡스는 $1,000,000에 인수한 픽사를 74억 달러에 매각하며 넥스트를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1996년 넥스트를 애플에 매각하면서 다시 최고 경영자로 복귀한 잡스는 그 이후 인류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팟의 성공으로 힘을 키운 뒤 새로운 시대의 창조를 위해 아이폰 개발에 착수합니다. 2004년 췌장암 판정으로 대수술을 받은 후에도 병마에 굴하지 않고 2007년 드디어 아이폰을 탄생시킵니다. 그가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 했던 프리젠테이션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아이폰은 세상을 바꾼 혁명 디바이스가 되었습니다. 잡스는 기술만으로 세상에 혁명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꿈꾸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이폰에 담아냈습니다. 잡스는 기술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잡스는 실현 가능한 모든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그걸 사람 중심으로 풀어낸 디자이너이자 엔지니어이면서 세상을 바꾼 크리에이터이자 혁명가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스마트폰의 등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탄생시킨 스마트폰의 아버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오마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술하는 시대의 변화의 관점도 잡스의 생각을 버무려 담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창조된 스마트폰은 결과적으로 인류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까지 변화시켰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거센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려줄 포노사피엔스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무한 확대되는 인류의 능력치. 스마트폰 시대의 부작용은 일단 접어두고 혁신적으로 좋아진 점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봅시다. 사실 인류가 포노사피엔스 시대로 진화하면서 얻게 된 변화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게 되면서 일어난 변화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대학 진학입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까지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시험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 점수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고 변별력조차 찾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인류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받게 될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고 보니 암기된 지식만으로 우리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36억 명의 인류는 거의 실시간으로 구글에, 위키피디아에, 유튜브에 있는 지식 모두를 자기 것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스마트폰 탄생 불과 10년 만에 말이죠. 호모사피엔스 역사 7만 년 동안 이렇게 수십억 인구의 지적 능력이 집단적으로 급격하고도 동등하게 상승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류가 응축한 혁명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또 하나는 문명 복제의 속도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밈을 문화 유전자라고 정의하고 생물학적 유전자 DNA와 비교하며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뇌를 통해 정보를 복제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확산하는 방식으로 문명을 창조해 왔다는 것이지요.
전 세계가 지역별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일어나던 문화의 복제는 현대 사회에 진입하면서 대중매체 중심의 대규모 복제로 변화했습니다.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생각의 대량 복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문명의 발전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게 되었고, 현대 국가들은 유사한 문명 체계를 갖게 됩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중매체에 더해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지식의 확산 속도와 범위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무선통신 서비스의 발전은 과거와 비교돼 안 될 만큼 밈의 전파 속도와 범위에 있어 혁명적인 퀀텀 점프를 일으켰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실시간으로 서로 교감하며 중요 정보를 습득하고 복제해 동시에 수십만 아니 수천만 명에게 다시 확산합니다. 단기간 내에 수십억, 수백억의 조회수를 올리는 음악이나 동영상이 이제 흔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떠한 정보가 30억 명의 인구에게 전파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 10년 전에 비해 얼마나 단축됐는지 생각해보면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이라는 뜻인데요. 현생 인류가 생존한 비결은 슬기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에게 생각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인류가 생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밈의 복제 방식이나 속도 그리고 확산의 범위가 호모사피엔스 시대를 맞아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었으니 그야말로 혁명적인 능력의 확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졌다. 텍스트가 전하는 깊은 감동이 사라졌다. 문명이 너무 즉흥적이고 인기 영합에 치우치게 되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들이 이런 것이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만큼이나 강력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겼다는 걸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의한 부작용이 떠오를 때마다 그만큼 좋아진 것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만 보이는 현실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기회와 위기는 혁명의 두 얼굴입니다. 기회를 무시하면 위기만 남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관된 지식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습득할 수 있는 인류.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거의 하루 만에 30억 명 인구에게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인류. 이것이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정의입니다. 엄청난 사회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가 새롭게 갖게 된 엄청난 능력을 부작용으로 볼 것이냐, 순작용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남은 문제입니다. 진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명 시대를 함께 한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혁명의 메시지입니다. 서구에서 전해준 지금의 문명을 지키기 위해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더라도 미래 사회를 위해 새로운 문명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은 서로 힘을 합쳐 나누고 새로운 기준에 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회의 어른들입니다. 이제 어른들이 배워야 할 때입니다. 힘들지만 꼭 새로운 문명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읽게 되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유튜브를 하고 SNS도 더해라. 이 시대의 세계 투자 자본이 선택한 기업은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리더 기업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세계 7대 플랫폼 기업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시가총액 합계는 무려 4조 4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불과 1년 전 3조 5천억 달러 채 안 되었는데 1년 사이 무려 1조 달러 이상이 이 기업들에게 추가 투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모두 합해야 2천조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전체 가치의 2배가 넘는 무려 4조 4천억 달러의 자본이 오직 이 7개의 포노사피엔스 중심 기업들에 집중된 것입니다. 자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포노사피엔스 소비 문명을 따라가는 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들이 명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수립의 방향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문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감안한다면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언급하던 우리 사회에서 그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에 관한 상식을 보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 교육에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문명을 지나치게 배제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수능 보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암기 교육, 객관식 문제풀이 교육에 매달립니다. 스마트폰도 못 쓰게 하고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못하게 합니다. 마약처럼 취급되는 게임은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학에 가서도 어른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공부하며 포노사피엔스 문명에 대해 저급한 문명이라고 폄하합니다. 이후 모두가 좋다고 하는 스펙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만들어진 인재는 세계 7대 기업에 입사할 수 없습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문명을 모르는 사람을 뽑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문명에 대한 이해도와 기획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세계 문명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앞으로 필수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SNS는 이제 기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니 어려서부터 활발하게 잘 쓸 줄 알아야 한다. 유튜브는 검색뿐 아니라 직접 방송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이제 게임은 하나의 스포츠란다. 어려서부터 인기 있는 게임은 좀 배워두고 방송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생활도 나의 업무도 이런 각도에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SNS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KPI,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에 반영해 줘야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활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줘야 합니다. 고객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표준으로 삼고 그에 맞는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유튜브라는 생태계의 법칙. 유튜브에 광고를 얹다. 우리나라 미디어 소비 변화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분석해보죠. 2016년 네이버는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엔 지상파 TV 3개사 그리고 신문 3,700개사의 광고비를 추월합니다. 네이버의 영향력이 신문과 지상파 TV보다 커졌다는 뜻입니다. 네이버가 광고의 대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이 2016년부터 유튜브의 사용 시간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018년에는 유튜브 앱의 하루 사용 시간이 네이버에 비해 무려 2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유튜브는 우리나라 미디어 소비의 대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기획한다면 TV와 신문 비중을 줄여 네이버로 이동한 후 2018년부터는 유튜브 광고를 네이버보다 2배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이 방식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광고주와 언론의 특수적 관계까지 감안해서 여전히 TV와 신문에 광고를 게재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비율은 현저히 줄긴 했습니다. 이제는 TV와 신문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도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배려해줄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이 시장을 지배한 지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TV 광고를 중단했었습니다. TV 광고와 매출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테스트까지 걸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TV 광고를 하면서 매출 효과를 분석한 다음 ROI가 만족스럽지 않는다면 비용을 축소한다. 동시에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는 확대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거의 모든 플랫폼 기업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사실 플랫폼 광고는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인 지 오래입니다. 많은 대기업들의 광고가 기존 미디어 플랫폼에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했고 또 지속적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TV 광고를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광고 효과도 TV에 비해서는 미미했던 것입니다. 원인은 미디어 소비 문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포노사피엔스들은 TV와 신문에 익숙한 세대와는 미디어 소비의 방식도 컨텐츠 특성도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 기존 방식으로 제작된 광고를 자꾸 떠먹여봤자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사야 한다고 강요하는 광고에 대해 그리 익숙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광고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캐리티브가 성공한 이유.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은 숫자만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 보여주는 소비 활동의 본질적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사용 시간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건 수많은 유튜버들이 인기를 모으면서부터입니다. 유튜버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광고주들이 유튜브로 몰려가게 되었고 유튜버들도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기존 방송계를 위협하는 미디어 광고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성공적으로 안착한 대표적 유튜브 방송이 캐리TV입니다. 원래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시작했었죠. 캐리TV가 성취한 데이터를 보면 이 문명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권원숙 대표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MCN 사업에 도전합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요. 캐리TV는 창업 원년 17만 원의 매출로 출발해 2016년 매출 30억 원을 돌파하며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19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프라인 연극 산업에도 진출하고 중국에도 진출하며 사업 다각화도 부지런히 추진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한 키즈티브 분야인 만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캐리TV의 성장 스토리와 속도를 보면 미디어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캐리TV는 고작 3평짜리 스튜디오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방송만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시작한 것이죠. 자본이 없으니 마케팅도 광고도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비디오를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우선 190만의 정기 구독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의 타깃 고객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뽀뽀뽀에서 모티브를 얻어 시작했다고 하죠. 4에서 7세 미취학 아동은 우리나라 인구로 보면 최대 14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190만이란 숫자는 상당수의 해외 교포까지 포함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캐리TV를 정기 구독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아이들이 캐리TV를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방송은 부모님이 권장하는 프로가 아닙니다. 콘텐츠 자체가 완구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니 방송에 나온 장난감을 자꾸 아이들이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에겐 사실 달갑지 않은 방송입니다. 마케팅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권유하지 않았다면 이걸 퍼뜨린 주인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서로 대화하며 캐리티비를 퍼뜨리며 입소문이 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너 어제 캐리 언니가 갖고 놀던 장난감 봤어? 그거 진짜 재밌겠더라. 캐리 언니가 누구야?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너 유튜브 캐리 언니 몰라? 난 몰라. 너 그래서는 앞으로 사회생활 힘들다. 이건 꼭 봐줘야 해. 다소 유머러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캐리TV는 구독자 수 190만 명을 만들어냅니다. 따져보면 캐리TV 앞엔 장애물도 엄청났습니다. 4에서 7세 아이들이 본인 소유 스마트폰을 갖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의 폰을 뺏어서 방송을 보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본인의 손에서 직접 캐리TV를 찾아본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지만 재미없는 것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아니, 더더욱 보지 않죠. 그런데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팬덤의 힘입니다. 오직 킬러 콘텐츠로 승부하고 성공하면 팬덤이 형성되고 팬덤이 확장되면 사업이 된다. 이것이 유튜브 생태계의 사업화 법칙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결정권은 팬, 즉 소비자가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소비자가 왕이자 절대 권력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